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저체중아로 태어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잘 안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임 시술을 이용하고 등등 하는 방법에 따르는 문제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면은 임신 합병증이 그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은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이 임신성 고혈압은 옛날에는 흔히 우리가 임신 중독이라는 말을 썼는데, 혈압이 올라가고 소변에 단백이 나오고 부종이 생기고 더 진행하면 경련이 일어나서 모성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한 임신 합병증이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또 임신 중에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나이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고, 저체중아, 조산이건 혹은 태아가 태내에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체중이 미달되는 저체중아 출산율도 30대 넘어가면은 증가하게 되어 있고,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조산도 증가하고, 태반이 조기 박리되거나 전치태반 이런 건 아주 위험한 상태죠. 이런 것도 나이가 많으면은 더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 자료는, 이거는 미국의 상과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신과 관련되는 진료를 받았는 여성들 180여만 명의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도 당뇨병은 39세, 40세 이렇게 많아지면 이렇게 증가했고, 고혈압도 30대 후반, 30대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태반의 조기 박리, 이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30대 후반이 이렇게 올라가고, 전치태반도 이렇게 태반이 앞쪽으로 붙어서 이 자궁경부 쪽을 막고 있는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런 경우도 증가해서 외국 교과서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임신 합병증 발생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나이 많아서 임신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초경 연령은 낮아지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초경 연령은 낮아지고 있지만 폐경 연령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지적 자극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성장과 발달이 빨라져서 여아의 초경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경 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불임의 원인은 남, 여 또는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맞다? 틀렸다?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여자가 소박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임의 원인은 상당 부분 남자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성병 등으로 불임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합니다. 불임증 해결을 위해서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흔히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미수가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보조생식수를 쓰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이외에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수를 시술할 경우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아를 2개 이상 여러 개를 삽입하기 때문에 다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미숙아 출생률이 약 60%로 높습니다. 미숙아는 신생아 사망률도 높고 신경학적 합병증 발생률도 높아져서 장애아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행하죠.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30세 이후부터는 생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불임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임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수정 보조 생식수를 사용할 경우에 다태아 출생률이 증가하게 된다. 다태 임신 시 조산 미숙아 출산율 증가와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게 되어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에 산모가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20대, 30대 초반에 임신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년기 출산의 중요성 중에 신생아 건강과 관련되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년기 출산의 중요성 중에 두 번째 강의로 정년기 출산과 신생아의 건강과의 관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모성 연령과 신생아 건강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하고, 건강한 신생아를 얻기 위해서 모성의 적정 연령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고, 저체중아 출산의 원인을 알아보고 저출생 체중아의 건강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습 내용은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 정상아의 표준치와 저출생 체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모성 연령과 저체중아의 관계, 모성 연령과 염색체 이상아, 모성 연령과 신생아의 합병증 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그 몸무게를 출생시 체중이라 합니다. 이 출생시 체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몇 그램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그 아기가 돌되기 전에, 특히 4주 이내 신생아 기간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의 건강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측정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의 태어날 때의 체중은 어떤 것에 의하여 결정이 되느냐 하면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먼저 산모가 임신하기 직전에 건강 상태가 어떠했느냐, 특히 나이가 얼마였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산모의 신장과 체중이 어느 정도였느냐, 너무 체중이 왜소한 경우, 체격이 왜소한 경우, 그리고 산모의 영양 상태가 어떠했느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지 않았냐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일단 임신이 일어나서 임신이 진행되는 과정에 임신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저런 감염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또 임신 과정에 영양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는지,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는지, 어떤 방사선이나 어떤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임신 중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 임신 이전 임신에서 혹시 사산을 했거나 유산을 했거나 조산을 했는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은 흔히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냐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태아가 하나만 들어있었는 이 단태아였느냐 아니면 둘 또는 셋 이렇게 여러 개의 태아가 들어있는 다태 임신이었냐 아니었냐가 굉장히 중요하며, 태반이나 탯줄의 이상, 즉 태아가 자궁 내에서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 태반에 어떤 기형이나 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탯줄은 동맥은 두 줄이고 정맥은 한 줄인데 왕왕 그 동맥이 한 개밖에 없는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탯줄에 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선천성 기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태 내에서 엄마로부터 어떤 감염, 예를 들면 매독 감염과 같은 이런 감염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 출생 시 체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상적인 어린이의 경우에 표준 체중은, 이게 2007년도에 우리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의 남아의 경우에 평균 체중은 3,410g이었고 여아는 그보다 100여 g이 적은 3,290g이었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한 100g씩 좀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아의 그 평균 출생시 체중은 3,400g, 3,290g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생 체중이라 할 때는 2,500g 미만을 저출생 체중이라 합니다. 2,500g을 커트라인으로 정한 그 이유는 출생시 체중을 500g 단위로 구분을 해서 생후 4주 이내의 사망률을, 그 체중별 사망률을 비교해 봤을 때 2,500g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그보다 줄어들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을 1960년대에 미국에서 관찰을 해보고 250g을 저체중아라고 정하는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표준치와 저체중아 표준치를 비교해서 2,500g보다 적은 저체중아로 출산했을 경우에는 생후 4주 이내에 죽는 것을 신생아 사망률이라 하는데, 2,500g 이상의 정상 체중아와 바로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망 위험이 한 20배 정도 높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도 뇌성마비와 같은 각종 신경학적 후유증이 더 많이 발생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유방암 등 각종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도 높더라 하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저체중아로 출생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늦춤으로 해서 평균 초혼 연령이 81년에 남자는 26.4세였습니다. 그때 여자는 23.2세였어요. 그런데 81년에서 2015년 이 사이에 남자는
32.6세로 여자는 30세로 꾸준히 결혼한 연령이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결혼 연령이 늦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출산 시 연령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1995년도에 전국에서 출산한 모든 어린이의 그 엄마 나이는 약 4분의 3, 한 73%가 30세 미만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그것이 이렇게 4분의 1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30세 이상의 산모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출산하는 연령도 늦어졌다는 얘기죠. 이 기간에 다태아, 상동이나 혹은 새상동이와 같은 다태아 출산율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해서 옛날에 1995년 1.3%에서 2015년에는 3.7%로 거의 3배나 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과거에 알려진 쌍둥이 출생 빈도는 89명 태어날 때 1명꼴, 즉 1.2% 내지 1.3% 정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쌍둥이 출생 빈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3.7%로 늘어났고요. 이렇게 상태아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2,500g 미만의 저체중아 출생률도 1995년에는 3%였습니다. 그것이 꾸준하게 증가해서 2015년에는 5.7%로 높아졌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이렇게 저체중아 출생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고위험 신생아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성의 연령과 출생 시 신생아의 체중과의 관계는 제가 1995년에서 2005년 6년간의 우리나라에서 출생해서 출생신고가 된 625만 6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요거는 단태아만 한 겁니다. 쌍둥이나 이 새상동인을 뺀 한 아기만 태어난 단태아 625만 6천여 명을 분석했을 때 2,500g 미만의 저체중아는 2.9%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의 경우는 3.1%, 둘째는 2.6%, 셋째 이상은 3% 이렇게 출산 순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첫째 아이의 경우가 둘째보다 더 많은 이유는 첫 출산 시에는 그 산모의 건강 상태가 좀 불량한 경우도 포함되고 양호한 경우도 포함되고 모두가 포함되는데 둘째 아이로 넘어가면은 그 출산과 관련되는 산모의 그 출생 능력이 현저히 나쁜 경우는 두 번째로 잘 못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배제되고 나니까 둘째의 출산 시 체중은 평균적으로 더 좋게 마련됩니다. 그래서 둘째가 좋고요. 그 다음에 연령과 관련해서는 20세 미만의 산모의 나이가 너무 어려도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은 출산 시 신생아의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 20대 후반 좋고요. 그 다음에 30대로 올라가면은 출생 빈도가, 저체중아 출생 빈도가 평균보다 많이 높아지죠. 근데 이 두 개 출산 순위와 엄마의 나이를 같이 비교해 보면은 가장 낮은 때가 20대 후반의 둘째 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랗게 색칠해놓은 이 부분은 평균 2.9보다 낮은 나이와 출산 순위가 되는데, 즉 20대 초반에 첫째아, 둘째아, 20대 후반에 첫째, 둘째, 셋째, 30대 초반에 둘째, 셋째. 요때는 다 전체 평균보다도 저출생아 출생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첫 아기를 낳거나 30대 후반에 첫 아기를 낳게 되거나 40대가 넘었으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죠. 그래서 여성이 첫 아기를 언제 출산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그 확률과 밀접한, 아기를 언제 출산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그 확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그 산모의 연령 분포가 크게 변한다는 것은 앞에서 보여드렸죠. 이 제가 분석한 자료만 가지고 한번 보면은 95년과 2005년 이 1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보면, 여기 이 짙은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밖에 저체중아 출생률이 평균보다 더 낮은 엄마의 나이와 출산 순위였습니다. 1995년도는 이렇게 분포되었었는데, 전체 출생한 어린이의 엄마 연령, 출산 순위의 분포가 이랬는데, 2005년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의 첫째 아는 14.4%에서 5.7% 줄었죠. 둘째 아는 4.5에서 1.5로 줄었죠. 20대 후반의 첫째 아는 27%에서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둘째 아는 반일수로 떨어졌죠. 셋째도 떨어졌죠. 30대 대신에 초반에 첫째 아는 4.7%에서 16.2%로 늘어났죠. 이 부분은 또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큰 변동이었고요. 즉 30대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확연히 늘어났다는 그 말은, 이렇게 연령 30대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확연히 늘어났다는 그 말은, 이렇게 연령 구성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저체중아 출생할 수 있는 그 퍼센트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분석해 본 자료에 의하면은 실제로 저체중아 출산의 그 퍼센트 증가의 50%는 다태아 출산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산모 연령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25%를 차지했고요. 모성의 연령이 이 단순히 출생 시 체중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염색체 이상아 출생 빈도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출산되는 다운 증후군의 경우를 보면은 20세 산모의 경우에는 1667명 태어날 때 1명꼴로 다운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면 952명 중에 1명꼴, 40세가 되면 306명 출생 중에 1명꼴로 연령이 높아지면 다운 증후군 출현 빈도는 현저히 증가하고,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염색체 이상화 출현율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출현
명꼴로 연령이 높아지면은 다운 증후군 출현 빈도는 현저히 증가하고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염색체 이상화 출현율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출현 빈도가 증가합니다. 이처럼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염색체 이상도 사전 검사가 가능한데 모든 검사는 100% 정확하게 이상화를 가려내고 100% 이상화를 가려내고 또 정상화는 정상화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검사 결과에서 이상화임에도 놓치는 그런 위음성, false negative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정상임에도 이상이라는 판정을 내리는 false positive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화임에도 이상화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이 있다. 특히 다운 증후군 이상이 있다. 특히 다운 증후군 같은 이런 이상이 있다 하면 거의 대부분 경우에 유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정상화임에도 검사가 잘못돼서 이상이라고 나왔을 때 유산시켜버리면 그 아기는 태어나지도 못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상인데 정상이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안심하고 출산을 했는데 이상화가 나오면은 문제가 또 심각해지겠죠. 그렇게 검사했는 기관과 이 산모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운 증후군 같은 이런 경우는 아주 정상이 크게 심각하지 않는 약간의 모양이 좀 기형이 있거나 이러하고 지능도 70, 80 이렇게 해서 90 이상을 정상으로 볼 때 70, 80 이렇게 되어서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유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염색체 이상화를 갖게 되는 그 위험이 증가되는 그런 그 고령 임신이 가급적이면 그걸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천성 기형 중에는 아주 끔찍한 기형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이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와 35세 미만의 임신부 간을 단순 비교를 했을 때에도 태아나 신생아의 합병증 위험도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체중아 출산은 2배 이상, 자국 내에서 태아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2.4배, 4kg 이상의 거대아를 낳을 수 있는 위험도 1.29, 선천성 기형을 낳을 위험은 1.16배, 자국 내에서 태아가 사망할 확률도 2.58배,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2.12배, 출산하기 전, 출생 후 그 주산기에 사망하는 확률도 2.12배로 높더라 하는 것이 이 조사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성의 열량과 신생아의 건강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저출생 체중아라고 할 때 출생 시 체중은 얼마일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것은 2500g 미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2,500g 미만의 저체중 아로 출생되는 그 이유에 중요한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여성의 출산 연령이 증가한다. 보조 생식술 사용이 증가했다. 다태아 출생이 증가했다. 앞에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위에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학습을 정리하면은 산모의 나이가 많으면 저출생 체중아 출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출생 체중아로 태어나면은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고 살아남더라도 후유증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 다운 증후군과 같은 선천성 기형아 출산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강한 신생아를 얻고 임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년기 결혼, 정년기 출산이 매우 중요한데 정년기가 그러면 언제냐?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첫째, 둘째, 20대 후반에 첫째에서 셋째야? 아니면 30대 초반에 둘째, 셋째. 이 말은 뭐냐면 20대 후반에 최소한도 첫째 아를 낳고 30대 초반에 둘째 혹은 나가서 셋째 아를 낳는 것이 가장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년기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아기와 아동교의 발달과 참부모 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